자,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의 개념과 종류. 이거 되게 이제 앞부분은 좀 딱딱해. 아무래도 시작을 하는 것들이니까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해야 되니까 딱딱하긴 한데 이것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자,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선생님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마찬가지고 내가 앞으로 사고 싶은 자산도 마찬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고 파냐 했을 때 가격을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될지 얼마에 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구입 후 이제 대파는 이제 시세 차익을 갖다가 이렇게 뭐 했을 거죠. 이게 시세 차익 이제 해서 이제 차익이 얼마냐. 그래서 이거 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사면 내가 이게 5억이 벌릴 거냐, 뭐 아니면 따블이 나서 10억이 벌릴 거냐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과 관련 있는 건데 이 차익 거래, 소위 말해 양도 차익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뭐 이런 부분들은 계시겠죠. 뭐냐면 뭐 되게 이제 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불려 보셨던 분들은 뭘 투자해서 이런 분들은 이제 그래도 지금도 가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우리 왜 주식에 있어서의 왜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유동성 장세. 요즘에 주식시장 괜찮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동성 장세는 뭐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어떤 국가대표 주식이라든가 LG전자라든가 이런 국가대표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옐로우 칩이라고 해서 그거보다 조금 이제 규모가 작고 이런 주식들 그다음에 이제 왜 작은 주식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중소형 개별 종목들 그다음에 또 이제 심지어는 이제 관리 종목에 있는 뭐 소위 말하는 똥주, 잡주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오르는 시기. 그래서 뭐 주식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이제 많이 늘어나가지고 뭐 아무 주식이나 사도 그냥 옆집에 사는 영희 엄마나 뒷집에 사는 철수 아빠 따라가서 사도 다 이렇게 오르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는데 주식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 장세에 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요게 이제 끝나버리면 그다음 뭐가 있냐? 그다음에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무 주식을 사서 오르는 게 아니라 나름 그래도 가치가 있고 앞으로 뭐 약간 성장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뭐 자산주라고 해서 그 주식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많아가지고 주식이 없어져도 휴지 조각이 돼도 뭐 그 주가 총액을 시가 총액을 다 넘는 이런 어떤 개별 종목 장세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요거는 안 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이 개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이제 계속 이제 펼쳐진다. 그래서 유동성 양상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만약에 부동산을 이제 내가 새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진짜 정당하게 이제 괜찮은 거냐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예. 지금은 이제 차익 고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매달 현금 흐름이,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현금 흐름이 있는 어떤 부동산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달 달세, 월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뭐 샀다가 뭐 따블, 뭐 아니면 따따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리 이제 수익형 부동산 그러면 이제 흔히들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소형 아파트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한 두어 채 몇 개 사가지고 이렇게 월세 받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요즘에 소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 가격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른 어떤 중대형 평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보다 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부가적인 수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것도 있죠. 선생님들도 아마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혹시 제가 얘기하는 거에 혹시 설령 상처를 받더라도 그쵸? 예, 괜찮죠? 예, 괜찮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 돌려서 사려서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뭘 이렇게 포장을 해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이제 주거용 또는 업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오피스텔 같은 걸 내가 분양 하나를 받았으면 거기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건 주거용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입신고가 아니라 전입신고 아예 안 한다. 아니면 아예 사업자 등록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주거용이 아닌 걸로 되죠. 대신 이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1세대 2주택, 3주택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세대란 연립주택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역세권에 이제 좀 이제 작은 것들 사가지고 이렇게 약간 안에 있는 실내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거 이런 거 잘 해가지고 월세 주고 하는 거. 사실 이 동네가 이런 쪽 투자하기는 되게 좋은 동네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동네. 그러니까 여기 반포동이라든가 길 건너편에 있는 논현동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지역들, 서울의 다른 지역들에 이런 것들 사면은 이렇게 생각보다 잘 안 오르는데 이쪽 지역들은 또 살아두면 그래도 또 스물스물 또 오르기도 해요. 예,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주차장 없이도 크게 짓으면. 주차장이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조금만 넣어도 크게 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 이건 아셔야 돼요. 이게 연역을 아셔야 되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요. 왜 이게 생겼냐면 예전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하나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을 하나 살 거 아니에요. 땅을 하나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엄청 잘라서 이렇게 오피스텔로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지금은요. 땅 사가지고 오피스텔 지으면 진짜 손해예요. 왜냐? 밑에 있는 주차 공간 지하를 또 파야죠. 그죠? 거기다 또 위에 있는 어떤 면적들도 이게 특히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이런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이 7평에서 15평 사이가 이 오피스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네들을 갖다 만약에 15평이나 7평에 15평 정도로 해서 분양은 몇 평형으로 해요? 7평이면은 뭐 전용률이 50%다 그러면 14평형 오피스텔. 뭐 15평이면 30평형 오피스텔. 뭐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을 하는데 요즘은 땅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요렇게 7평, 15평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땅값에다가 건축비를 포함하면 분양가에 육박을 해버려요.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토부는 뭐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요거 요렇게 하니까 장사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기존에 있는 건설회사라든가 아니면 시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야,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보자. 땅값은 똑같아. 땅값은 똑같고 짓는 면적은 똑같아요. 짓는 면적이 똑같은데 요건 이제 아까 이게 오피스텔이고 요거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잘라.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통 전용 면적이 4평에서 7평 사이예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뭐냐? 오피스텔이랑 똑같은 애인데 전용 면적만 오피스텔의 딱 하프 버전, 절반 버전이다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런 게 이제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요 같은 면적에 요렇게 많이 잘라서 그러면은 소유자가 이제 이거보다는 뭐 2배 이상 생긴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주차 대수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나라에선 법을 개정했어요. 어떻게? 소위 말해서 주차 대수를 갖다가 오피스텔일 때는 세대별 얼추 0.5대씩. 그러니까 두 집당 주차 대수 하나 이렇게 넣는 거를 이렇게 바꾸면서 0.2집당 주차 대수 한 대로 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뭐라 그러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어떤 서민에게 양질의 어떤 깨끗하고 양질의 어떤 주거 공간을 갖다 뭔가 공급하기 위한 어떤 제도다. 이렇게 새로운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이거 건설하시는 분들 배만 불려 놨어요. 저도 뭐 동일한 생각인데 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얘기 많이 나오죠. 수익형 호텔 어때요? 왜? 저기 왜 송도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어떤 더 지방에 있는 온천타운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속초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영은 누가 해요? 르네상스 계열에서 운영을 한다는 동, 하이아트 계열에서 운영한다는 동, 아니면 반얀트리 계열에서 한다는 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수익형 호텔인데 원래는 호텔 같은 경우는 보통 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강남 저기 삼성동에 가면은 이제 왜 인터컨티넨탈 호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다른 쪽에 이제 가보면은 이제 최근에 생긴 작년에 알파고 이렇게 바둑뒀던 그 포시즌 호텔 같은 이런 5성급 호텔 이런 것들을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호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소유자가 보통 펀드이거나 아니면 돈 많은 어떤 법인이거나 아니면 기업체 회장이거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익형 호텔은 뭐냐? 호텔 이제 방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개별적으로 개인들한테 하나씩 다 분양을 하는 거예요. 대신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호텔 체인들이 있잖아. 얘네들이 하고 대신 이제 얘네들이 운영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투숙객들이 들어오면 투숙객들이 들어온 거 가지고 이제 이제 그 방세를 받을 거 아니에요. 뭐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싼 거는 8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 20만 원 뭐 아니면 스위트룸 같은 뭐 60만 원, 70만 원짜리 받잖아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은 걸 가지고서 자기네들 인건비 떼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상이윤 떼고 해가지고 남는 돈 가지고 이렇게 각각 수분양 받은 분들한테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수익을 분배해주는 이런 어떤 기준이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단독 다가구 주택인데 단독 다가구 뭐 이건 뭐냐면 일종의 제가 보기엔 이거는 수익형이라기보다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는 수익형이라기보다는 약간 차익용에 가깝기는 해요. 하여튼 근데 다가구하고 다세대의 차이점이 뭐죠?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예, 뭐 어디서 좀 공부 좀 하셨나 봐요, 선생님. 예, 대단하세요. 예, 자,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근데 이제 단독주택의 일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독주택 있죠. 그냥 단독주택. 예. 그 저기 지붕 이렇게 세모났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은 주인은 한 명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거 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건데 예를 들어서 1층 우측은 우측 세대, 1층 좌측 세대, 2층 좌측 세대, 2층 우측 세대, 3층은 주인 살고 뭐 이렇죠. 소유자 한 명인데 여러 세대가 사는 거 다가구. 다중주택은 뭐냐면 다중주택은 비슷한 다가구랑 비슷한 구조이기는 한데 좀 면적이 좀 작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는 다중주택 내에는 취사시설을 놓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다가구는 취사시설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중주택, 즉 보통 이제 다중주택, 원룸주택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다중주택, 원룸주택이거나 다가구거나 단독주택이거나 셋 다 단독주택의 일종이다. 즉 소유자가 대부분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잠깐 개념 설명만 좀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형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이제 뭔가 거기서 사용하는 공간의 개념. 그래서 이제 통상가 선생님들 다 갖고 계시죠? 진짠가 보네. 다 갖고 계시나 보네요. 그래서 통상가. 그 다음에 이제 주상복합 상가도 있죠. 그러니까 상가인데 상층부에는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고 아래쪽에는 왜 뭐 한 3층이나 4, 5층까지는 왜 상가들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주상복합 상가. 테마상가는 뭐죠, 선생님들? 그 동일한 업종으로만 물건을 파는 상가로만 돼 있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강남 쪽에도 있죠. 강남역 사거리에서 신사동 방향으로 올라오다가 오른쪽에 점프 밀라노. 그 테마상가예요. 저기 동대문에 가면은 왜 그 밀리오레 헬로 APM, 굿모닝 시티 뭐 이런 거 있죠. 테마상가죠. 그 다음에 저기 강변역에 가면은 왜 구이동에 테크노마트 있죠. 전자테마상가. 신도림역에 가면 거기에도 테크노마트 있죠. 전자테마상가. 그 다음에 남부터미널에 가면 국제전자상가 있죠. 역시 전자테마상가. 그 다음에 동대문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의류테마상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왜 그 서울의 왜 경동시장 또는 제기동에 가면 한약을 테마로 한 테마상가, 동의보감타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테마상가예요. 자, 이거 앞으로 뼈 아프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단지내 상가 있어요. 단지내 상가. 예. 선생님들 중에서 단지내 상가 갖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없어요? 다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뭐 얘기는 안 하시는데 근데 이 단지내 상가에 대해서 앞으로의 행동 강령도 이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제 강의가 항상 평을 들어보면 굉장히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친다고 그래요. 왜냐면 강의를 듣고 꼭 마지막에 가면은 그렇게 상처받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분위기가 확 다운돼가지고 막 이렇게 약간 좀 장례식장 온 분위기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의가 끝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분 그린 상가. 이건 뭐냐면 구분 그린 상가는 뭐냐면 통상가는 아닌데 그 왜 이렇게 상가인데 상가는 상가인데 왜 들어갈 때 입구에 이름이 있어요. 이런 구분 그린 상가는. 뭐냐면 들어갈 때 입구에 어떤 이름이 있냐. 무슨 프라자. 무슨 타운. 무슨 빌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구분 그린 상가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구분 그린 상가를 갖다 통으로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몇백억 있어야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몇백억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느냐? 왜 이런 구분굴린 상가,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이런데 중심상업지역 안에 있는 이런 상가들이 있는데 이런 걸 구분굴린 상가인데 이런 것들을 보통 이렇게 한 칸 정도 분양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세븐일레븐짜리 15평짜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1층에는 이제 편의점도 있고 김밥집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샌드위치 집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왜 미용실 같은 거 조그만 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약국도 있고 그 다음에 2층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칭칭차이나라든가 이바동 감자탕이라든가 채선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층에는 이제 주로 이제 병원 같은 게 있고 4층에는 이제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5층에는 고시텔, 독서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상가들이 있잖아요. 다 이게 보면은 각각의 칸마다 소유권자가 분리가 돼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구분, 근린, 상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오피스 있죠. 요거는 사실은 개인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아주 이제 아이고 요즘 그 강남대로변에 이게 오피스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일단 기본 면적이 예를 들어서 한 10,000평대가 넘어가면 일단 1,000억대가 넘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시장이 좀 크긴 크죠. 그래서 투자 범위가 뭐 이제 그런 쪽에 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보실 텐데요. 예. 예. 자, 수익형 부동산 최신 트렌드 한번 볼 건데요. 예. 자,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얘기예요. 종전에는 상가를 매도인이 파는 사람이 파는 가격이 있으면 그게 매매 가격이었어요. 내가 이 상가를 10억에 팔고 싶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20억에 팔고 싶다. 그러면 20억에 딱 내놔요. 내놓는데 20억에 살 사람이 있어. 그럼 20억에 거래되는 거죠. 그렇거든요. 근데 20억에 내놨는데 이 시장에서 야 20억 그럼 어떻게 그걸 20억 주고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서 보니까 내놨는데도 1년이 되는데도 안 팔려. 왜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중개사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20억에 내놓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이거 선생님 이거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20억이 아니라 그거는 그래도 한 15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20억은 너무 심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20억 내놨는데 누가 20억에 사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지 마시고 등기비도 있고 하니까 취등록세도 내야 되니까 19억에 합시다. 그럼 이제 아쉬운데 1억이 어디야? 네 집 애 이름도 아니고 그러다가 그래 어차피 나는 그거 옛날에 저 6억 주고 샀으니까 지금 좀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 자 1억 깎아주지 그럽시다. 그러면 19억짜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렇게 팔았거든요. 지금은 상가나 이런 수익성 자산들이 그렇게 거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로지 수익환원법에 의해서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잘 들으세요. 선생님들 앞으로 상가를 사신다. 이걸 얼마에 사야 될지. 기준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이걸 갖다 상가를 갖고 있다. 앞으로 얼마에 팔아야 될지. 이걸로 파시고 사시고 하셔야 되세요. 수익환원법. 자, 이건 뭐냐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새파란 대학생 시절에 잠깐 이제 학교를 잠깐 1년을 휴학을 하고요.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선배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잠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비행기도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시절이라서 그 선배한테 미국 놈들은 어떻게 살아? 뭐 먹고 살아? 이렇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얘기 중에 제가 정말 오래전 일인데 몇십 년 전 일인데도 지금도 그게 그 말이구나라고 새삼 느끼는 몇 가지의 대화들이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 하나. 아니 한국 사람들은 세지상 모이면 고스톱을 치는데 미국 놈들은 세지상 모이면 뭘 해? 그랬더니 텍스 얘기를 한대요. 텍스가 뭐예요? 세금. 그래서 무슨 그렇게 건전한 그렇지는 않대요. 근데 세지상 모이면 맨날 얘기하는 게 텍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제가 그걸 이 얘기를 나중에 이해했는데 우리나라가 2006년 이전에만 해도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로 거래 안 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다 뭐로 거래했어요? 기준시가로 거래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원짜리 만약에 부동산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갖다가 7억에 팔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양도 차익이 2억 정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보유 기간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가 아니면 1세대 1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따져서 이제 세율이 정하고 거기에 남는 거에 따라서 9에서 36%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땠냐? 5억에 샀는데 7억에 팔아도요. 내가 만약에 신고를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잖아요. 기준시가는 한 3, 4억밖에 안 돼요. 양도 차익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다니까요. 그러다가 2006년 참여정부가 다 들었으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실가로 신고를 해라라고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때 제가 알았던 게 뭐냐면 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양도 차익을 거두어서 이걸 가지고 그 발생한 양도 차익을 온전하게 나의 수익으로 잡는 시대가 저물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에 되게 유명한 어떤 아이스크림 체인점이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 체인점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 당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스크림 체인점이라 옛날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에 코니 아일랜드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옛날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래? 근데 그 아이스크림 체인점에 가서 어떤 아이스크림 하나 시켜가지고 먹으면은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어도 너무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아니 제 생각에 아니 무슨 아이스크림이 입에서 녹아버리고 물인데 그게 무슨 배가 불러 터져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10년 뒤에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들어왔어요. 베스킨라빈스 31. 먹으면 배가 불러요. 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미국 놈들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그 당시에는 저는 법대생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생각도 없고 뭐 아예 아무 생각 없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부동산에 대해서 미국 놈들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어떻게 사고 팔아? 우리 같으면 역세권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 같으면 학군이 좋거나 우리 같으면 여기가 개발하는 어떤 그런 어떤 미래 뭐 어떤 그런 어떤 가치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살 텐데 아니면 그 부동산이 뭐 코너 자리다 하는데 미국 놈들은 이상하게 그런 거 안 따져. 그래서 그래? 그럼 부동산을 어떻게 사고 팔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해당 지역의 평균 투자 수익률 딱 하나만 물어본대요. 부동산 사고 팔 때. 그 얘기 바로 뒤에 아시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익형 부동산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수익 환원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뭔지 한번 보시죠. 예.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선생님들이 상가 살라고 그래요. 이 상가 얼마에 사야 되는지, 아니면 상가를 팔라고 그래요. 이 상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대로만 하세요. 잘 보세요. 만약에 상가를 갖다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데 물어봤어요. 매도인한테. 아니면은 그 중간에 이제 역할을 해준 중개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상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200만 원 나온대. 뭐 이건 물어보면 되죠. 아니,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데, 이제 이 상가에 지금 임차인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임차인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받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알려주죠. 근데 요 두 개 가지고는요, 이 상가의 가격을 추정할 수가 없어요. 꼭 알아야 될 게 요거예요. 뭐냐? 해당 지역의 평균 상가 수익률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그 중개사 분들이 대부분 알려줘요. 알려준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물어보면 되시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 동네는 보통 이런 상가 같은 거, 이런 비슷한 상가 같은 거 투자하면 보통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나와요? 즉 1년 동안 수익이 얼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사장님. 여기는 이 동네는 한 5% 정도 나옵니다. 이 동네는 4% 나옵니다. 이 동네는 3% 나옵니다. 이래요. 자, 하나. 근데 이 수익률은요, 해당 지역의 평균 상가 수익률은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수익률이. 자,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서울 주변에 그 수도권에요. 일산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광명이라든가 이런 데는요, 상가 조그만 거 하나 사잖아요. 수익률이 5% 초반대가 나와요. 실제로 지금. 이해가세요? 그리고 서울 지역은 상가 같은 거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 나오느냐? 보통은 서울 지역은
4% 초반대, 3% 중반대 이상이에요. 여기 강남은 어떠냐? 강남은요, 요즘 평균 투자 수익률이 3% 초반대 나와요. 이 상가의 투자 수익률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당 지역에 가서요, 아니면은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여기 뭐 이런 데서 부동산 이런 데서 거기에 매물 나와 있는 중개사 분들 이렇게 매물 실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살 것처럼 해가지고 이 동네는 보통 상가 같은 거 투자하면 보통 이 동네는 보통 상가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나와요? 그러면 두세 군데만 물어보면 평균이 나와요. 이해 가세요? 이거 할 수 있으시죠? 아니면은 이제 나한테 그걸 갖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중개사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평균 투자 수익률 이 동네는 보통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 지역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 세 개, 즉 보증금, 월세, 해당 지역의 평균 상가 수익률 요것만 세 가지만 알면 이 상가의 팔 가격, 사는 가격 정확하게 계산해요. 이게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제가 은행에서 강의할 때도 은행이나 증권사 강의할 때도 당신들아, 걔네 은행들은 뭐 하는 거냐면 뭐 이런 수업도 이제 계속 들어야 돼요. 이제 고객들 중에 이제 이런 부동산 갖고 있는 고객들이 많기도 하고 또 하나 뭐냐면 담보 심사를 할 때, 대출을 할 때 담보 심사를 할 때 야, 이 미친놈들아, 너네들은 어떻게 그런 심사를 했길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상가에다 이렇게 푹 대출을 이렇게 많이 해줬냐. 똑바로 해, 똑바로. 근데 똑바로 하는데 평가사가 한 평가 금액만 알아가지고 될 것 같아? 절대 아니야. 진짜 어떤 금액에 대한 어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알고서 내가 시킨 대로 계산해. 인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계산 어떻게 하냐, 이거 보세요. 월세가 있죠? 지금 월세 이거 얼마라고 그랬죠, 우리? 200만 원이죠. 월세에다가 12를 곱해요. 왜 12를 곱하는 거예요? 1년 월세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연 임대료 아닙니까? 연 임대료 얼마예요? 200만 원 곱하기 12를 하니까 지금 얼마예요? 2,400만 원 되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거기에다가 나눠주는 거야. 뭐를? 연 임대료 나누기 해당 지역의 상가 수익률 5%로. 그러면 이거를 계산기를 두드려도 되는데 그냥 2,400 나누기 0.05로 나눠주면 돼요. 5%가 0.05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 이게 얼마예요? 4억 8천이죠. 4억 8천이고 여기다가 보증금을 더해줘야 돼요. 보증금은 우리 얼마라고 그랬죠? 5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토탈 추정 매매 가격은 얼마예요? 5억 3천이에요. 이게 진짜 금액이야. 이게 담보 가치고 진짜 담보 가치고 이게 실제 진짜 매매 가격이에요. 근데 매물이 5억 1천에 나왔으면 2천만 원이 디스카운트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매물이 5억 5천에 나왔으면 2천만 원이 프리미엄이 붙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래서 계산하면 그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예. 이렇게 하니까 5억 3천 나오죠. 근데 우리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금액을 조금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그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요 금액이 5억 3천보다 더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보증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더 올리면 여기에도 2천만 원이 플러스 되는 거 맞나요? 맞죠? 보증금 2천 원 올리면 이 파는 금액이 2천만 원 올라가잖아요. 왜들 이러세요 진짜. 졸리시진 않으시잖아요. 제 강의를 하는데 조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자, 거기에다가 그러면 또 요 월세 200만 원을요. 만약에 뭐 한 220만 원 정도로 올리면 연 임대료가 240만 원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나누는 그대로 나누면 이것도 금액이 요것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면 이거 파는 금액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람 입장이라면. 그런데 보증금하고 월세가 그대로야. 안 올랐어. 근데 요 금액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하고 월세가 그대로고 오르지도 않았는데도 요 금액이 올라가는 방법. 대출을 받아야죠. 아니요. 대출 없다 치고. 수익률이 변하면. 어떻게 변하면? 0.04. 이게 0.05가 아니라 0.04로 떨어지면 나누는 숫자가 작아지면 정답은 커지죠? 반비례 관계잖아요. 네. 그렇다 쳐요. 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만일에 해당 지역의 월세 보증금 그대로인데, 아까 평균 상가 수익률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5%라고 그랬죠? 이게 4%로 낮아지면, 보세요. 월세 200만 원 그대로예요? 그러면 12 곱하면 그대로 2,400이죠? 거기에 나누기 0.04를 하면, 아까 0.05였는데, 그럼 얼마냐? 이 금액이 얼마냐? 이 금액 6억이에요. 아까 0.05였을 때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4억 8천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게 0.04가 되면 6억이고, 그 다음에 보증금 그대로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6억 5천이 되죠. 이해가세요? 근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뭘 해야 할 거냐면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5억 3천에 매물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이거 5억 3천에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딱 가격도 맞는 것 같아요. 살려고 했는데 아이씨 5억 3천 좀 그래. 그래서 1,000만 원만 깎아줘 라고 했어요. 근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죽어라고 안 깎아주는 거야. 난 무조건 5억 3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에라이씨 들어. 그래가지고 됐어. 안 해. 아이씨 내가 뭐 그거 안 사면 뭐 할 게 없어? 그래서 그만뒀어. 근데 1년 뒤에 상가를 이제 그 1년 전에 그거 살 걸 그랬나. 그때 좀 약간 마음이 좀 심사가 뒤틀려서 안 사고 그랬는데 살 걸 그랬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상가를 또 알아보니까 같은 동네에 상가가 매물로 나왔대. 나왔는데 6억 5천에 상가가 매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1년 전 거보다는 좀 뭐 그래도 괜찮은 건가 보다. 봤더니 1년 전에 5억 3천에 살려고 했던 그 상가야. 이런 이해가 세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뭐야? 요즘요 진짜 이래요. 그러면 아까 5억 3천에 팔려다가 안 판 상가 주인 있죠? 그 사람은 1년 만에 지금 월세하고 보증금 그대로인데 5억 3천짜리가 6억 5천이 됐죠? 1억 2천이 더 올랐네요. 그죠? 요즘 실제로 이렇다니까요. 현상이. 근데 이 얘기는 왜 그랬냐면 이게 원래 0.05에서 0.04로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소위 말해서 상가의 평균 투자 수익률이 아까는 5%였는데 4%로 하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실제로 하락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락하는 이유가? 매가를 올리려고. 아니요. 금리 때문이에요. 이 금리는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소위 말하는 기준금리라든가 대출금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금리는 수신금리예요. 은행에서 수신금리 올려주는 거 봤어요? 아니,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요, 선생님들 잘 계산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1억을 갖다가 1년 만기 특판 정기적금 상품에다가 내가 1억을 현금을 갖다 딱 예치를 하면 1년 뒤에 특판 정기적금 상품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이자를 줄 거 아닙니까? 원금 1억 하고 주는 게 얼마냐? 평균이요. 1.44 정도 돼요. 시중은행 평균이. 그 무슨 얘기냐? 내가 1억을 갖다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것도 그냥 일반 왜 요금을 예금 있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뺐다 썼다 할 수 있는 그거 말고 그냥 1억을 예치해놔야 돼. 1년 동안 못 찾고. 그렇게 하면 1.44% 준다니까 세금 공제하고 소득세가 나오잖아요. 이자 소득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1억을 예금하면 1년 뒤에 원금 1억하고 144만 원을 줘요. 그럼 얼마냐? 월로 따지면 12만 원 준다니까요. 어때요? 이런 앙증맞고 이런 귀여운 수익률 만족하세요? 네? 만족하냐고요.
아니 어쩜 그렇게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은 수익률을 나한테 주냐고. 근데 예전에 정기적금 특판 상품 중에 3.5%, 3.8% 했던 시절도 있었죠. 불과 몇 년 전에. 그때는 상가를 사면 아니 근데 상가 사는 게 더 안전해요? 은행에 예금하는 게 더 안전해요? 아, 은행에 예금하는 게 안전하잖아요. 아, 그리고 은행은 또 왜 5천만 원까지 은행별로 해가지고 예금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국가가 지급 보증해 주잖아요. 예? 내 돈 안 떼먹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뭐 아주 그 1금융권 큰 은행들 그런 데 예금했다가 만약에 진짜 그 은행이 망해가지고 내 돈을 달라고 하는데 못 줄 것 같으면은 국가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IMF 때 다 봤잖아요. 다 공적 자금 다 때려 부어서 다 회생시켜가지고 그 은행 안 망하게 하잖아요. 왜? 큰 은행 하나 망해봐요.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은행은 잘 안 망한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은행은 예전에 3.5% 이렇게 줬다. 그럼 뭐냐면 되게 안전한 투자였단 말이에요. 3.5%짜리가. 근데 아니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은행의 예금보다는 덜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 금리가 3.5% 시절에는 상가는 금리가 6%, 7% 나와야 돼요. 그래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은행 금리가 1.44로 떨어지면 옛날에는 상가 5, 6% 돼야만 상가를 6, 7% 돼야 상가를 샀을 텐데 지금 은행 금리가 1점 뭐 몇 프로로 떨어지면 상가 금리가 상가에 대한 이율이 3%, 4%라도 살 사람 있을 수 있죠. 이해 가세요? 근데 이 수신 금리는요.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요. 이거는. 대출 금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중국의 사드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약간 좀 머리가 좀 그냥 정신이 이상한 좀 미국 대통령이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약간 그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약간 등락을 거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은행이 어떤 데인데 수신 금리를 내릴 생각을 하겠냐고요. 절대 안 내려요. 보통 기준 금리를 내리면 수신 금리는 확 내리고 수신 금리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금하면 주는 금리잖아요. 그건 확 내리고 대출금리는 찔끔 내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수신금리는 찔끔 올리고 대출금리는 확 올리잖아요.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근데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우리가 받는 수신금리는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뭐도 검토하고 있냐면 마이너스 금리도 검토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제가 예전에 금융기관 다닐 때 그때 제가 이렇게 같이 상담했던 어떤 고객이 계셨는데 연배가 좀 있으셨는데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벌써 그것도 되게 오래된 일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채군. 그분은 이제 채군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예? 채군. 채군이 지금은 도저히 이해 안 갈 거지만 나중에 언젠가 우리나라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안 가고 현금 찾아가지고 항아리에 밀봉한 다음에 땅에 파묻을 날이 올 거네. 지금요.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은요. 돈을 갖다가 은행에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1억을 넣잖아요. 1년 뒤에 얼마를 찾느냐? 거기서 한 1에서 2% 정도 수수료를 빼고 찾아요. 아니 내 이 생떼 같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수수료를 주고 나와야 돼. 이해 가세요? 우리나라 수신금리는요. 상당히 지금 오르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요. 이게 계속 떨어질 것 같으면 얘는 어떻겠어요? 더 떨어져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자 입장이 두 가지예요. 상가라든가 이런 수익성 자산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과 아직 살 예정인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갖고 있는 사람은 월세 보증금 그대로도 이게 떨어지면 아까 가격이 오른다면서요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아직 안 산 사람은 옛날에는 5억 3천짜리를 이게 떨어지면 보증금 월세 그대로인데도 돈을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돼요. 요즘이 그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빨리 사야 돼 빨리. 돈은 몇 개 사?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다 각각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다면, 하나 말씀드릴 건, 자산들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각각의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개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해주면 좋겠으나 좀 바쁘고 좀 바쁘고 이 강의 이전에도 강의를 하고 왔고 이 강의가 끝나도 또 강의를 해야 가는 바쁜 사람이니까 못하겠는데 이런 건 있어요. 선생님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잘 한번 따져보셔서 자꾸 수익성 자산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좋은 시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돈이 있는 게 중요해요. 아, 그렇죠. 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에라이 씨 먹고 죽을 애도 없다. 이씨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맞아요. 그 말씀도 맞아. 맞는데 이쪽으로 점점 변화를 시켜 가야 되는 게 최근의 흐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요. 수익성 자산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네? 여기서도 분명히 들고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투자 수익률, 할인율 하락은 상가 보유자 입장에서는 1억 2천만 원의 가격 상승 효과가 있으며 이 시기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월세 소득을 얻기 위해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실제로 최근 꽤 그래 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이제 추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좋은지 추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좋은지. 자,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 할 거 없으시면요. 단독이나 다 갖고 계세요.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자산관리의 기본은 나의 자산이 불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재산이 현재 수준보다 안 작아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갖다 유지, 보존하고 싶다면 다른 거 하기가 자신이 없다면 뭐 토지 사는 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수많은 디테일로 봐야 된다면 단독이나 다 가고 이런 거. 근데 부재가 뭐냐? 커다란 애완견을 보면 주인이 달라 보인다. 단독 다가구는 트랜스포머다. 트랜스포머가 뭐예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영화 잘 안 보시죠? 변신 로버트. 네, 맞습니다. 변신 로버트. 자, 이렇다. 자, 왜 그러냐? 이제부터 봐야죠. 자,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아까 이렇게 봤는데 공동주택이 뭐냐 보죠.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뭐라고 부르죠? 건축법상에? 별빛이 흐르는 아파트라고 불러요. 그쵸? 그 다음에 연립주택과 다세대 있는데 이런 거는 연립주택은 한 동의 면적이 200평 이상이면 연립. 층수는 4층이야. 그 다음에 다세대는 200평보다 작은데 4층이야. 공동주택이면 다세대. 근데 보통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빌라. 원래 이제 빌라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원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메시라든가 크리스탄 호날두라든가 이런 돈 많은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나라 이제 워낙 이제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 이렇게 빌라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죠. 아까 다중주택은 뭐라고 그랬죠? 원룸주택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원래 법적으로는 뭐예요? 개별 취사시설이 없는데 사실은 보니까 개별 취사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취사시설 놓죠. 왜? 인덕션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싱크대야 어차피 뭐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많이들 해요. 이렇게 해요. 다가구는 대신 개별 취사시설이 가능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뭐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공부. 예? 근생은 주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근린생활 주택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근린 그러면 이제 상가란 뜻이고, 생활 그러면 주택이란 뜻이니까 이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뜻이니까 근린생활 주택으로 따로 있죠, 그거는. 상가를 꾸몄다가 딱 주먹 떨어지면 방을 꾸미는. 근생주택. 그럼 옛날에 이제 용산에 많이 분양했었죠, 그런 거. 일단 결론적으로 썩 좋지 않습니다. 일단. 하여튼 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전공이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놈의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이쪽인데 제가 강의할 때 제 강의의 지론 중에 하나가
제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제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강의하지 않겠다가 제 평소의 지론인데, 소신인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출판사가 이제 저한테 책을 하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 개발 사례 같은 것들을 한번 책을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그것도 칼라 하보로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시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어떤 그런 다른 나라에 있는 사진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 같다. 카피를 떠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떠가지고 책을 쓰면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할 수 없이 그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그러니까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어떤 도시계획 모델을 거의 대부분 도쿄 모델이나 런던 모델을 땄기 때문에 두 군데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모델 먼저 갔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많이 가시는 신주쿠역 근처에 있는 롯본기라든가 그 옆에 있는 도쿄 미드타운이라든가 다이칸야마라든가 아니면 하루미 스퀘어 가든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갔어요. 무슨 에비스 가든이라든가 이렇게 원래 이제 개발하는 어떤 역세권에 개발하는 데 많이 갔어요. 왜? 우리나라의 그 모델이니까. 사실은 지금 용산에서 개발하는 모델도 어찌 보면 일본의 롯본기 힐스 모델을 그대로 카피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카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효율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롯본기, 그 신주쿠역 근처에 있어요. 예, 신주쿠역. 제가 알기로 4번 출구 나와가지고요. 한 7분 정도 걸어가면 나와요. 롯본기 힐스라고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한번 가보실 만하니까 공부 삼아 가보실 만 하세요, 진짜로. 자, 설마. 제가 좀 모시고 가달란 말씀은 아니죠. 예. 자. 하여튼, 그래요. 자, 이렇게 있는데, 그날도, 근데 일본은요, 건물에도 초상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서 사진을 찍잖아요. 화보에 제가 이렇게 책에다 실으려고. 경비하시는 분이 쫓아와요. 필름이 뺏긴 적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본도 우리처럼 5시 반에 지하철이 첫 차가 운행을 해요. 그러면 제가 묵고 있는 비싼 데 묵었겠어요. 비니스 호텔이라고 왜 조그만 호텔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숙소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 5시쯤 일어나 가지고 대충 씻고 챙기고 카메라 하나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첫 차 타고 그러고서 이제 그 도시에 이제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그런 데 가서 사진을 빵빵빵 찍어요. 근데 좀 시간이 한 7, 8시쯤 되잖아요. 찍다가 그러면은 경비 아저씨가 오는 게 보여요. 제가 그때 알았는데 제가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열나 도망갔어요. 제가 생각보다 빨라요. 보기보다 좀 빠르더라고요. 예. 아이고,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면 아침에 이제 조식을 먹잖아요. 그 조식 먹고 또 이제 올라가서 이제 또 정리하고서 또 나가서 이제 또 이렇게 관계자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어떤 날, 근데 여름이었으니까 여름에 이제 좀 더워가지고 이제 저녁 때 이제 일 다 끝내고 와서 이제 오늘도 좀 다리도 아프네 하면서 뽀복하네 하면서 이제 샤워하고 이제 일본에 가면은 웬만한 호텔마다 복도 양 끝에 자판기가 다 하나씩 있어요. 후진 호텔들 가면 맥주 자판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술을 파는 자판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일본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캔맥주 몇 개, 한 두어 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샤워하고 이렇게 TV를 딱 켰는데 NHK2에서 어떤 프로그램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MC가 있고, 진행자. 그 다음에 이쪽은 여자, 4명. 여기는 남자. 이렇게 있어요. 그 왜 맞선 프로그램 있잖아요. 맞선 프로그램.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거 있었지? 뭐예요, 이거? 예? 이름. 프로그램 이름. 사랑의 짝대기? 그런 거 아니었고,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별명이었고, 네. 옛날에 짝 이런 게 있었고, 그 이전 버전이죠. 짝은 약간 좀, 이거는 밖에 나가서 하는 거, 짝은. 요거는 이제 스튜디오에 앉아서 하는 거는 옛날에 사랑의 스튜디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걸 기억하실 점은 이제 약간 좀 연식이 좀 되신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다 자기 소개를 하기 시작해요. 나왔으니까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개하면, 자, 이렇게 합니다. 소개했더니, 1번 여성, 항공사 승무원이야. 그 일본 여성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 여성들보다 썩 그렇게 좀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좀 그렇거든요. 근데, 출중해. 의외야, 출중해. 그래서 ANA 항공이라고, 이렇게, 하여튼, 신일본 공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승무원. 출중합니다. 대기업 비서실에 있는데, 이 친구도 수수하니 괜찮아요. 예? 괜찮아. 증권사 직원. 응? 증권사 직원. 이 노무라 증권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증권사예요, 일본에. 그래서 그 노무라 증권의 직원이에요. 이 여자 4번은, 백조래. 자기 소개를. 부잣집 딸내미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그냥 약간 근데 약간 얘가 자기 소개하는데 애가 생긴 것도 그렇고 말하는 투도 뭐랄까 이게 뭔가 이렇게 약간 이제 네 가지가 좀 없어 보이는 스타일 있죠. 예? 네 가지 뭐예요? 예. 전 얘기 안 했어요. 예. 하여튼 네 가지가 없어 보이는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요즘 시쳇말로 얘기하면 뭐 약간 된장녀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자, 남자 1번 증권사 근무하는데 얘랑 같은 회사더라고. 근데 둘이는 모르더라고. 어쨌든 뭐 그래서 근데 막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남자들이 이렇게 스무하게 보고 또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이쪽에서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막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렇게 있었어요. 남자는 전자회사인데 일본에 가면 신일본 전산이라고요. 거기는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책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식당에 데려가서 밥 빨리 먹는 놈을 신입사원 뽑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격 급하고 애가 그런 애들이 일 잘한다 이거야. 불만도 없고 그런 유명한 회사 거기 다녀요. 그 다음에 무역회사인데 얘가 여기에서 전체 리더격이에요. 말도 잘하고 인물도 현실하고 괜찮아. 그래서 오히려 MC가 필요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요 남자 4번은요. 코인 세탁소를 운영한대요. 이 코인 세탁소 혹시 아세요? 우리 왜 요즘 셀프 세탁소들 있잖아, 빨래방. 그래가지고 이제 왜 선생님들 뭐 이렇게 어떤 분들한테 맡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가 와서 수거하고 맡기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데는 가면은 이제 왜 여름철 같은 데, 장마철 같은 데는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렇게 잘 안 마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냥 이렇게 탈수까지만 한 다음에 거기다 왜 건조기 같은 데 넣고서 이렇게 하면은 좀 뽀송뽀송해지고 좋잖아요. 그죠? 되게 괜찮아요.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일본에는요, 편의점 숫자보다 코인 세탁소가 더 많아요. 골목 어디 가도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코인 세탁소가. 굉장히 흔한 직업이고 흔한 어떤 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얘가 이런 데 나왔으면 그래도 약간 좀 옷 좀 깔끔하게 좀 입고 머리도 좀 이렇게 저처럼 산발하지 말고 그냥 좀 이렇게 좀 약간 뭐 이렇게 포마드도 발라서 남기고 좀 이렇게 해서 좀 깔끔하게 나왔는데 대충 나왔어 얘가. 그리고 말도 약간 어눌해요. 자기 소개하는데 저는요 어디에서 온 약간 더듬으면서 누군데 자기는 코인 세탁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말투가 있잖아요. 남자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말투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자신감이 좀 없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얘가 소개하자마자 이 7명만 대화를 해요. 다 시킨 거예요. 애가 어눌해요. 내가 봐도 우리 어린 시절에 미팅 나가봐도 왜 제일 폭탄 같은 애 있잖아. 저 새끼 왜 나왔어? 뭐 이런 스타일 있잖아. 쟤는 왜 나왔어? 그러니까 막 얘가 소개하니까 이 여자애들이 얼굴이 막 찌푸러지고 얘는 막 이렇게 이 남자 3명들은 저 새끼 왜 나왔어? 뭐 이런 표정 있잖아요.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일 킹카 같은 여자 1번이 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7명이 40분을 얘기합니다. 그 40분 동안 얘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MC가 남자 4번 할 말 없어요.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뭐 이래. 자신감 없이. 그래요. 예. 얘가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취미가 뭐예요? 그래요. 지네들끼리 7명끼리는 다 이미 호구조사 다 했어. 어디 살고 취미가 뭐고 뭔가 가족 식구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남자 4번이 어눌한 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개 키워요. 취미가 개 키운다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개 키우는 게 과연 취미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개 키워요. 근데 일본에는 개 키우는 게 되게 흔해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일본의 어떤 주택 구조는요. 우리하고는 사뭇 달라요. 선생님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많이 사시지만 일본은 고층의 아파트가 도쿄에는 거의 없어요. 왜? 예? 지진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로 치면 뭐냐면 다가구나 빌라 같은 4, 5층짜리 집에 사는데 우리나라는 건축을 하면 옆집과의 어떤 그런 어떤 간격, 인동 간격이라고 해서 이렇게 띄워서 짓거든요. 얘네들은 오히려 이걸 붙여서 지어요. 왜? 지진이 났을 때 얘가 흔들리면 넘어졌을 때 얘가 좀 받쳐라. 오히려 붙여 짓는 걸 오히려 권장을 한단 말이야. 일본은 그 나라의 어떤 그런 환경상 슬프죠 이런 것들은. 그런데 개 키워요. 근데 보통 개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에서 개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큰 개를 못 키우고요. 대부분 어떤 개를 키우냐면 치아와라든가 미니핀이라든가 슈나우저라든가 뭐 이런 닥스훈트라든가 이런 작은 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통 키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개 키운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예. 지네들끼리 다시 또 한 10분을 얘기해요. 그런데 한참 또 떠들다가 이 여자 1번이 또 갑자기 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더니 물어봅니다. 뭐라고? 무슨 개 키워요? 그랬어요. 예, 예.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무심하게 세인트 버나드요 그래요. 세인트 버나드 아세요? 그 저기 알프스의 인명구조견인데요. 그 저기 유사시에는 사람도 얻고 다니네요. 이 송아지만 하네요. 얘가요. 그러고 얼마나 많이 처먹냐면 하루에 고기를 3kg를 먹어 얘가. 근데 전통적인 일본의 일반적인 서민층, 중산층의 가정에서 이런 개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런 개를 키운다는 건 무슨 뜻이냐? 시골에 산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도심에 산다면 굉장히 마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관심도 없었던 여자 2번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드디어 어디 사세요라고.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 집은요 신주구역 1번 출구에서 50m 걸어서 첫 번째 골목에서 좌측으로 가면 30m 걸어가면 거의 저희 집이에요. 그래. 선생님 혹시 제가 실례지만 댁이 지금 어디십니까? 예? 수원.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어디 살아? 나 신주구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근데 얘는 신주구역 1번 출구 나와서 50m 직진하다가 첫 번째 골목에서 좌측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얘가 좀 약간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어떤 이런 친구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신주구역이 우리로 치면 강남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 강남역 1번 출구 나와가지고 걸어서 80m 거리에 자기 집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거기 산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웅성웅성해요. 근데 보니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 자기 집이 어떤 설명을 해주는데 자기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10m 도로고 이쪽은 8m 도로래. 양쪽 도로인데 집이 자기는 여기 살고 자기 집 전체 중에서 요만큼 정도를 해서 세탁소를 하고 요 앞에는 이제 이 안에는 정원도 있고 조그만 연못도 있다는 거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강남역 1번 출구에서 80m 거리에 이런 집이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들 아까 얘기했던 일본의 전통적인 어떤 서민들이나 중산층의 주거 형태가 일종의 우리 같은 빌라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전용 60제곱미터 18평형. 그러니까 전용 18평. 우리 치면 이제 아파트 면적으로 28평형, 30평형 이런 거 하잖아요. 예, 25평, 26평형. 그런데 그 정도면요. 일본에선 그러니까 빌라예요, 빌라. 우리 치면. 그게 일본엔 도쿄에 있다. 한 채당 1억 엔이에요. 1억 엔! 1억 엔! 얼마? 10억. 그거 하나가, 그 조그만한 게 방 한 2칸 또는 3칸에다 화장실 하나, 부엌 하나, 조그만 부엌 하나, 거실 겸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그게 10억, 1억 엔이에요. 10억. 그렇거든요? 이 된장녀가 누구나 궁금해하던 걸 물어본다니까요. 그 집 누구 거예요. 사실은 얘네들도 물어보고 싶었을 거야. 근데 얘는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뭐라냐. 그 집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 4번이 제 거는 아니고 3년 전에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물려받아. 지 거란 얘기죠? 지 거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애가 좀 사회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예. 얘가 부친한테 물려받았다라는 얘기 딱 떨어지자마자 남자 1, 2, 3번이 고개를 쳐박기 시작해. 얘네들은 눈이 동그래지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자, 드디어 짝대기의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어요. 여자 1번 어디로 갔어요? 남자 4번. 자, 예, 여자 2번. 여자 3번. 이 된장녀. 예. 그 다음에 이제 남자 1번, 뭐 2번, 3번 얘네들이야 뭐 어디 가나 상관없어 이제. 예? 중요한 건 남자 4번이 어디로 가냐야.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남자 4번 어디 갔겠어요? 왜요? 먼저. 그렇지. 얘가
애가 그래도 의리는 있어, 애가. 그런 애들 있잖아요. 착하고 의리는 있는데 약간 사회성 떨어지는. 그런 애. 맞아요. 그래서 여자 1번으로 갖고 그날 딱 이렇게 한 커플만 이루어진 거야. 오,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랬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다음날 아사히 신문을, 조간 신문을 봤었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잖아요. 그 전날 저녁에. 아사히 신문 사회면 토끼사로 이 얘기가 나온 거야. 그리고 그 스토리가 쫙 설명이 돼 있고 하단에 뭐라고 돼 있냐? 조그만 사진이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래. 그러면서 신죽구역 1번 출구에서 80m 거리에 저 정도의 집이면 아까 왜 1억엔짜리 그 왜 빌라 있잖아요. 그런 거를 60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얼마야? 계산해 보세요. 예? 600억이잖아요. 예? 600억이잖아요. 게임이 끝난 거 맞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런 아까 그런 주택들, 역세권에 있는 주택들 그게 허름하던 빨간색 벽돌이던 담장이 무너져서 다 쓰러져 갈 것 뭐 하던 간에 위치만 역세권이면 얘가 뭐예요? 얘 자동차거든요? 이 영화 변해요 얘가 로봇으로. 그러다 다시 또 이제 평소에는 자동차로 변하고 또 유사시에는 로봇으로 변하는 게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거예요. 이거 실제 합정역 근처에 있는 주택이에요. 그냥 주택으로 월세 줬거든요. 수익률이 월세가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1층 뒤쪽 만두집, 여기 술집, 호프집, 미용실. 기존에 봤던 주택 시절의 월세보다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월세가 8배가 올랐어. 아까 봤던 주택 시절에 평당 한 2천 하다가 지금은 평당 7천을 달라고 그래. 근데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아파트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파트는 되게 수동적인 투자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10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 됐어요. 2억 올랐잖아요. 20% 올랐잖아요. 나는 무슨 노력을 했어요, 근데? 10억짜리 아파트가 12억 되는 동안에 내가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냥 사놓고 오르기만 박수 치면서 부채질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달라요.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안 이럴 수 있죠.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요. 이 동네 떠나기 싫어요? 그럼 맨 위에 조금 이렇게 럭셔리하게 해놓고 나머지는 분양해서 돈 좀 버시고 이거 가지고 또 다른 거 하시고 또 놀러도 가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굴지의 금융기관에 지금 전지전 PB 고객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소원이 뭐냐? 통일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그냥 저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 안 해도 나에게 월급 주는 자산이 있으면 정말 좋겠네 이거더라고요. 선생님들 똑같고 이미 되신 분도 있지만 그거잖아요. 근데 정말 좋겠네 이게 지금은 이만큼인데 노력을 해서 이만큼이 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돈을 더 많이 지금보다 선생님들 지금도 괜찮지만 더 많이 벌어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 걸 모르면 저한테 자문을 구하세요. 어떻게 돈이 없어지게 하는지 제가 끝내주게 알려줄 수 있어요. 예? 노는 것도 이거 실력이 있어야 돼 이것도.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최소한 단독이나 다가구는 지금의 이 판국에서는 이 형국에서는 최고의 투자 아이템일 수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 중에 만약에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단독이나 다가구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하는 의견은 스트롱 홀딩이에요. 강추! 팔지 마! 갖고 있어! 꽉 붙잡아! 절대 하지 마!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2025년까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체 주민들의 87%가 공동주택에 살게 돼요. 계속 분양하잖아요. 입주할 것이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해 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될 텐데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런 애들은 갈수록 기회지죠. 고갈이 되고요. 갈수록 희소해져요. 아까 일본도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일본도 이런 집들 아니면 아까 왜 그 코인 세탁소 하는 그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집들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런 집들이 많았는데 점점점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점 공동주택으로 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점 소멸되고 희소화되고 하니까 얘네들의 몸값들이 계속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로 변할 수도 있고 이걸로 변할 수 있는 지 마음대로 변하는 변신 로봇 아니에요. 이런 거 만약에 역세권에 갖고 있다. 선생님들 절대 선생님들의 자산은 깨지지 않습니다. 이해 가세요?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특징 이런 것들 한번 네. 얘기를 한다면 자, 단독다가구는 부동산의 트랜스포머다. 원룸으로 지을 수도 있고 빌라를 지어서 분양할 수도 있고 상가나 상가주택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단독다가구는 갈수록 희소해지고 그 다음에 단독다가구는 도시지역의 토지투자 개념으로도 이해될 수도 있다. 땅이 없으니까 이제 도시 안에 다른 게 토지투자겠어. 이런 게 또 토지투자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으세요. 되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전망 특징 뭐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 사시는 데가 어디십니까? 옥수동 혹시 그 좀 실례지만 외람되지만 옥수동이 다 선생님 집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집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번지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혹시 어디 가십니까? 야, 그러면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이씨 뭐야? 그럼 니는 어디 살아? 나 옥수동. 옥수동이 다 니네 집이야? 아니지. 그럼 그 옥수동 308번지. 308번지가 다 니네 집이야? 오. 308번지가 다 니네 집이야? 오. 이런 날이 옵니다. 이미 왔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본인들이 이제 거주하는 공간은 알아서 잘 취사 선택해서 가지고 계시면 되죠. 근데 이제 내가 그거 말고도 더 사이드에 뭐가 있다면 네, 역세권에 아니면 이럴 수 있죠. 당장 역세권이 아닐 수도 있죠. 생길 때 사도 되는 거잖아요. 아직은 쌀 거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역세권은 지하철역에서 몇 미터? 그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 그래도 이제 걸어갈 만한 거리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6, 7분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한 500m 안에 들어와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서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제 특히 서울 시내 같은 데는 지금 지하철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또 뭐 이번에 저기 왜 우이 신설선이라고 해서 경전철도 이렇게 하고 있고 하니까 참 역세권이 많아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역세권도 다 역세권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건 있습니다. 또 뭐냐면 역세권도 이렇게 뭐 누가 이렇게 이런 논문들도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서울 시내에도 보면은 왜 수도권 전체를 해가지고 왜 전체 지하철 노선이 국철 1호선부터 해가지고 그 9호선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1호선부터 9호선까지인데 이게 각각의 호선마다의 가치라든가 레벨루가 좀 다르다고 해요. 예?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통은요. 실제 역세권별 시가총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이 다른 노선보다 더 비싸대요. 평균 가격이. 자, 다시 한번. 2, 3, 7, 9. 공통점.
예. 예. 환승 없이 강남권을 진입 가능하다. 이 어쩔 수 없는 게 누가 뭐래도 서울 시내에 있는 전체 법인수의 3분의 1 가까이가 강남권에 있어요. 강남권에 왜 인천 가는 버스가 있고, 왜 동탄 가는 버스가 있고, 왜 오산 가는 버스가 있고, 왜 일산 가는 버스가 있고, 왜 남양주시 가는 버스가 있겠어요. 직장이 여기에 있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내려오니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출퇴근을 하는데 환승 없이 출퇴근할 수 있고 그 이동거리가 멀지만 지하철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그 지역에 뭔가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하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이제 무거운 얘기 좀 해야 되는데요. 갖고 계신 분들 계실 테니까. 제목이 뭐냐? 수익형 부동산 중 소액 상품에 대한 검토인데 월세가 나온다고 다 안전한 자산이 아니다라는 거 꼭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월세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일해서 버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얘는 24시간 어떻게 보면 나한테 소득을 안겨주는 자산이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맨 앞에 설명드렸지만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수익형 호텔 같은 것들이 있다 이거죠. 얘네들의 이제 전망이라든가 얘네들의 허와 시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것 조금 중복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전용률은 50에서 한 7% 됩니다. 실평이 분양 면적에 대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사무구역별 발코니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고 주거인지 비주거인지는 전입신고를 하느냐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거냐라고 이제 나눠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 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던 오피스텔의 무슨 버전? 절반 버전, 하프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형 호텔은 2013년, 이거 얼마 안 됐어요. 2013년 정부가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근데 이 수익형 호텔도 요즘에 왜 그 중앙 일간지에 제주도니 뭐니 이렇게 뭐 평창 그다음에 무슨 뭐 속초 뭐 송도 뭐 무슨 온천타운 이런 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일면에 딱 펼치면 딱 그 일면에 그 하단부에 8단 기사로 해가지고 맨 위에 그 헤드라인 기사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나오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그런 광고가 나오면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걸 딱 보자마자 일단은 찢어버리세요. 그게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야. 신경 끄시라고요. 신경 끄세요. 한번 보세요. 좋은 부동산은요. 지금 괜찮아요. 좋은 부동산이란 건. 좋은 부동산은 나머지 가치가 있어야 좋은 부동산이에요. 사람도 만나면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면 배울 게 없잖아요. 뭔가 이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내가 전에보다는 이 사람한테 좀 더 얻을 게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잖아요. 왜 땅이 꺼진 땅이 있으면 도로에서 폭토를 하면 땅하고 레벨을 맞추면 그래도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맹지 같은 거 도로를 연결하면 무조건 따블이에요. 가격이. 맹지가 뭡니까? 도로 안 붙은 땅, 맹한 땅, 맹지. 그렇잖아요. 도로만 연결하면 무조건 가격은 따블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대지로 변경했어요. 이걸 갖다가 기존에 농지였는데 주택 신축했어요. 신축했더니 우풍이 심해. 너무 오래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건설하시는 분이 그러지 마시고 토지를 분할해가지고 빌라 부지로 한번 팔아보세요. 해서 6필지로 나눠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거 놔두고 나머지 거 5필지가 이제 다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라서 빌라를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또 빌라촌이 됐네? 그래도 또 2, 3년이 지났어요. 또 빌라촌이 되니까 또 약간 좀 설적 이제 건물도 낡고 좀 지저분해져요. 그랬더니 또 이제 지나가다가 누가 하이바 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들 동의서 하나 내시고 해가지고 재개발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새 아파트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좀 그래도 좀 럭셔리하고 좀 이렇게 깔끔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했어요. 재개발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갈 데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자, 근데 얘는 그나마 아파트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가치가 나머지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사실은 부동산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주식이에요. 왜요?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이 지가 사놓은 아파트 일주일 간격으로 얼마 올랐나 쳐다보는 인간들이 누가 있어요.
그 주식이나 하는 짓이지. 그렇잖아요. 아, 주식 사놓고 일주일에 얼마 올라나 쳐다보는 거지. 자기가 부동산 사는 걸 가지고 부동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부동산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디 안 가는데도 얼마 올랐나 일주일 간격으로 쳐다본다니까요. 하다못해 시세가 안 올랐으면 전세 월세라도 얼마 올랐나 이거 쳐다보는 게 이거 주식이지 무슨 이게 부동산이에요. 그나마 아파트는 유동화하기가 좀 그래도 쉬운 거예요.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보고 급할 때는 뭐 금매로도 팔아보면 유동화하기가 좋은 자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큰 문제는 없어요. 이 기주에 대해서는. 자, 부동산의 최유용 후 나머지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통점 뭐냐? 최유효 이용을 추구하는 부동산이에요. 뽑아먹을 대로 다 뽑아먹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의 최정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현재 상태 이후에 추가적인 나머지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동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수익형 호텔 이런 것들은 팔 때 이렇게 하잖아요. 역세권, 초역세권, 관광지, 기가 막힌 위치. 그 다음에 저금리 시대 투자의 대안. 뭐 할 거냐 당신들. 수익률 끝내준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비교적 소액 투자도 가능. 맞아. 이것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확정 수익 보장. 보증서도 발행해줘요. 3년짜리. 예. 근데 그 3년 지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 보증서 발행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 세상이 그렇게 공짜 밥이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예.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확정 수익 기간 종료되거나 유사한 부동산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새로 졌는데 처음에는 몇 년 잘 나가다가 그 옆에 새로 지은 또 다른 비슷한 애가 생기면 얘가 살짝 공신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노후도가 진행되거나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뭐 원룸이라든가 원룸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니 그거 뭐 하다가 만약에 좀 낡고 그러면은 여차직하면 뭐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통째로 갖고 있으면 밀어버리고서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피스텔이나 뭐 아니면은 무슨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수익형 호텔 같은 거 갖고 있다가 내가 이거 다 갖고 있으면 몰라. 그거 다 갖고 있으면 몇백억 되죠. 그쵸? 통으로. 이거는 괜찮아. 근데 예를 들어 거기 뭐 어디 지나가다 이게 수익형 호텔 같은 거,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 육교라든가 아니면은 그 가로수 같은 데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현금 1억 있으면 5채 구입가능, 연수익률 12.8%. 가끔 텔레마케터들 고용해서 이렇게 전화도 오잖아요. 연수익률 12.8%라고? 나도 전화 몇 통화 받았어요. 제가 받을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야, 그렇게 좀 네가 하지 왜 나한테 전화질이야?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연수익률 12.8%면 세상에 그런 수익률이 어디 있어 요즘 같은 시대에. 네가 해. 왜 나한테 전화를 해? 네가 하라고. 응? 그렇잖아요. 예. 그래요.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은요. 세월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외벽이 좀 때가 묻고 낡아지잖아요. 창문은요.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는 게 맞아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근데 만약에 외관이 좀 때가 굳었다. 페인트 칠하거나 뭔가 때를 벗겨내거나 해야 되잖아.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로비가 옛날에 좀 럭셔리했는데 들어갈 때 보니까 거기가 좀 약간 까맣까맣하게 돼요. 원래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모든 어떤 그런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돌 같은 것들은 기공이 존재해서 약간 물이 침투하거나 습기가 있는 날에는 그 돌 속으로도 미세한 기공으로 물이 침투되면 이게 산화철 성분이 있어가지고 까맣게 변해요. 그러면 그걸 갖다 그라인더로 갈아내거나 아니면 그 판을 떼가지고 그냥 사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양해버리면 기계시설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보일러만 신경 쓰지 일반적인 내관, 외관 신경 전혀 안 써요. 그런데 나는 못마땅해요. 그래서 난 이걸 바꾸고 싶어요. 근데 난 누구냐면 그냥 6층 801호, 6층 601호의 소유자. 나 한 채 갖고 있어. 전체 150세대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나 홀로 의사결정이 가능하지 않은 부동산은 결코 좋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뭘 바꾸고 싶어도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유동화도 문제죠. 투자한 자산은 있는데 탈출, 엑시트가 탈출 아닙니까? 유동화 시킨다. 청산. 이게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는 일선에 있는 중개사님들한테 여쭤봐도 이 매매 되겠냐? 자신 없대. 이걸 어떻게 매매를 하겠냐?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나서 헤어지고 싶은데 얘가 헤어지려고 하는데 바지가랑이를 잡고 안 헤어지는 거야. 얘가 끝까지 찐덕지로 붙여가지고. 우리 한용운 시인의 시 중에도 이런 게 있잖아. 님의 친구. 거기에 만날 때 헤어질 거를 기약하는 것처럼 헤어질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거자필반 회자정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만날 때 헤어질 수도 있고 헤어질 때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얘는 한 번 만나면 이상하게 안 헤어지는 거야. 지겨워 죽겠어.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자산인 거예요. 내 바지가랑이 붙잡고 안 떨어지는 거야. 얘가 헤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수익형 호텔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오피스텔이.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수익형 호텔은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은 미안하지만 사고 팔아야 거래가 있어서 가격이 형성되죠. 이해 가세요? 잘 거래가 안 되는 건 당연히 가격도 안 오릅니다, 선생님들. 그거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동화가 힘들어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팔기가 힘들어도 매달 받는 월세 따박따박 잘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분양받고 나서 내가 분양가가 얼마인데 그 분양가가 한 10년 정도 쌓이니까 내가 분양받은 가격이 월세 받는 금액이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럼 나 손해보는 거 없지 않냐. 근데 문제는 아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아니 자산의 어떤 탈출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상처받지 않은 해피한 자산일까? 이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은 내가 뭘 팔아가지고 뭔가 또 급하게 쓸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게 과연 좋은 자산이냐?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부동산은 모르는데 오피스텔은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이거 오르는 경우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입지가 탁월하거나 그러면 공실이 없고 따박따박 월세 나오고 빈날이 없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얘가 오르잖아요. 그 인근에 있는 중소형 아파트는 더 많이 오를걸? 그러니까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애를 내가 가지고 데리고 가야지 왜 조금 약간 덜 떨어진 애를 내가 왜 가져가냐고요.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대신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예? 오피스텔이 한 200호실이다. 그러면 200개를 통으로 갖고 있으면 좋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렇다 이거예요. 이해 가세요? 선생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개짜리, 20개짜리 이렇게 있다면 그건 좋아요. 그런 거는. 좋아요. 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릴까? 자, 이거 어떻게 결론 내릴까? 자, 퀴즈예요. 자, 증권사에서는요, 주식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매수 의견, 매도 의견, 이런 것들 이렇게 증권사의 의견 리포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해서는 스트롱 바이. 이거 뭐냐면, 야, 이거 빨리 사. 야, 빨리 사. 이거 오를 거야. 빨리 사. 그다음에 바이. 그러면 야, 빨리 사라. 이거 사. 그다음에 스트롱 홀딩. 야, 이거 꼭 들고 있어. 팔지 말고 또 오를 거야, 이거. 그다음에 홀딩. 야, 갖고 있어라.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다음에 셀. 야, 팔아. 그다음에 로스컷은 뭐예요? 손절매. 손해가 났든 말든. 손절매. 이런 것들의 정답은 죄송해요. 처음 보죠. 육지선다. 처음 보죠. 얘네들의 정답은 로스컷이에요.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진짜로 제대로 된 상권 분석할 거예요. 네? 선생님들, 저는요, 제 강의에 대한 프라이드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서 선생님들 눈빛 다 보면서 졸거나 뭔가 만족 못하는 눈빛이 있으면 전 강의 안 해요.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